이 책 단순한 야설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걸작일까요? 중국 문학사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일 텐데요. 오늘 이 금병매라는 작품의 진짜 얼굴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병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맞아요. 바로 에로소설. 이 책은요, 무려 수백 년 동안 이거 너무 야하다, 음란물이다, 이런 낙인이 딱 찍혀서 금서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금병매, 그 야한 책?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야하던 책이 중국의 4대 기서,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고전소설 중 하나로 떡하니 꼽힌다는 사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까지 극과 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이거 그냥 추잡한 에로소설이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시대를 비추는 위대한 거울이다. 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아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금병매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좋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책의 제목, 금병매, 이 세 글자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금병매, 이게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 문구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단순해요. 소설에 나오는 세 병의 핵심 여성 주인공, 바로 반박금, 련, 이병아, 그리고 방춘매. 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거예요. 금, 병, 매. 벌써 여기서부터 느낌이 오죠? 이 소설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보다는 사람, 바로 인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제목부터 대놓고 보여주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중의적인 표현인데 이 세 글자가 각각 또 다른 의미를 상징합니다. 금은 뭘까요? 맞습니다. 돈이죠. 병은 술병을 뜻하는데 이건 쾌락을 상징하고요. 마지막으로 매화는 여인, 즉 성적인 욕망을 나타냅니다. 와,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돈, 쾌락, 섹스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세 가지 욕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그 시대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다룬 소설이 짠하고 등장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이 소설이 태어난 명나라 말기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명나라 말기.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질서, 낡은 생각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요. 그 빈자리를 새로운 가치관들이 막 치고 올라오던 정말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였어요. 바로 이런 혼란과 역동성 속에서 금병매가 태어난 겁니다. 당시 중국 사상계는 비유하자면 거대한 전쟁터 같았어요. 한쪽 진영에서는 인간의 욕망은 악한 것이니 무조건 억눌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성리학이 꽉 잡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욕망이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이라고 외치는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생각이 등장한 겁니다. 금병매는요, 바로 이 두 생각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최전선에서 터져나온 일종의 문학적 폭탄 같은 작품이었던 거죠. 그 새로운 생각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마음이 곧 이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까지는 진리가 저 바깥 세상 어딘가에 혹은 어려운 책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진짜 진리는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의 기쁨, 슬픔, 그리고 욕망까지 포함한 그 모든 감정이 담긴 내 마음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변화가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히 좀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데요. 바로 주인공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죽이라는 당시의 풍습을 통해서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반금년이잖아요. 이 금년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황금 연꽃이라는 뜻인데 당시 여성들의 발을 꽁꽁 묶었던 전족 풍습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작은 발을 바로 금년이라고 불렸거든요. 최고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동시에 끔찍한 억압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 이상적인 금년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바로 9cm. 고작 9cm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비뚤어진 미애식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확 와닿죠. 이건 그냥 예뻐지려고 하는 패션 같은 게 아니었어요. 4~5살짜리 여자아이의 발가락을 부러뜨려서 발바닥 밑으로 구겨 넣고 몇 년 동안 꽁꽁 묶어서 성장을 막아버리는 정말 끔찍한 과정이었죠. 금병매는 바로 이 전족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의 소유물, 그저 성적 판타지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당시 사회의 뒤틀린 욕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대체 우리는 이 금병매라는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왜 이토록 논란이 많은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걸작으로 불리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병매가 문학사에서 정말 혁명적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소설의 시선을 저 높은 하늘에서 현실의 땅바닥으로 확 끌어내렸다는 점이에요. 이전까지 소설들이 막 신이나 위대한 영웅들 이야기만 할 때 금병매는 최초로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욕망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하고 때로는 지저분하기까지 한 사람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고전들이 서유기처럼 막 신이랑 요괴, 영웅들이 나오는 판타지 대서사시를 쓰고 있을 때 금병매는 뭘 했냐? 부패한 관리, 질투에 눈이 먼 아내, 돈에 환장한 상인, 이런 결점투성이 인간 군상들이 들끓는 현실을 그냥 필터 없이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게 금병매가 가진 진짜 혁명적인 힘이었어요. 결국 금병매는요, 그냥 야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책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돈, 권력,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욕망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던 명나라 말기라는 한 시대의 맨얼굴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낸 일종의 생생한 역사 기록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책 겉으로 보면 거봐, 욕망에 빠지면 결국 이렇게 망하는 거야 라는 교훈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일종의 경고장이죠. 하지만 그 속을 한꺼풀 벗겨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책보다도 인간의 욕망을 깊숙이 파고들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경고와 해방, 바로 이 모순적인 두 얼굴이야말로 금병매의 진짜 매력이자 본질인 셈입니다. 결국 금병매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불편해하고 외면하는 가장 깊숙한 금기, 그 민낯을 정면으로 들춰내는 예술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금병매라고 들어보셨나요? 16세기 중국에서 쓰인 소설인데요. 워낙 노골적인 내용 때문에 수세기 동안 그저 음란서적, 소위 나쁜 책으로만 낙인 찍혔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야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소설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세욕과 재물이다라는 아주 섬뜩한 경고로 시작하는 정말 깊이 있는 비극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려면 당연히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한쪽에는요, 돈과 인맥으로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다고 믿는 남자 서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정말 가진 거라곤 빼어난 미모와 더 나은 삶에 대한 불타는 욕망뿐인 여자 반금년이 있죠. 당시 반금년의 삶은요,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혐오하는 남편과 함께 매일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이건 감옥이죠.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을 겁니다. 모든 비극은 정말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반금년이 실수로 떨어뜨린 대나무발 장대가 하필이면 길을 지나던 서문경의 머리에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서문경은 아주 탐욕스러운 중매쟁이 왕노파를 찾아가는데요. 이 왕노파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불륜의 조건 들어보실래요? 잘생기고 힘 좋고 돈 많고 인대심 강하고 시간까지 많아야 한다. 와, 서문경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남자였던 겁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남편 무대에게 들키고 말죠. 하지만 힘없는 남편이 서문경의 상대가 되겠어요. 서문경이 걷어찬 발길질 한 번에 무대는 그대로 쓰러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방금녀는 끔찍한 선택을 하죠. 남편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서문경이 구해온 독약을 자기 손으로 남편의 입에 들이붓습니다. 정말 냉혹한 살인이죠. 그리고 서문경은 돈으로 검시관을 매수해서 시신을 재빨리 태워버립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제 걸림돌이었던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반금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목표를 이루게 돼요. 바로 서문경의 호화로운 저택에 그의 새로운 아내로 당당하게 입성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려 5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다른 아내들로 가득 찬 보이지 않는 서열과 질투, 암투가 들끓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이때가 바로 서문경 인생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라운 생활을 누리죠. 이게 바로 이 비극의 화려한 상승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이 살인과 부패, 그리고 끝없는 욕정 위에 세워졌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소설 첫 장에서부터 이미 경고했듯이 이렇게 위험한 욕망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권력과 욕망의 가장 높은 곳, 과연 이게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옵니다. 그리고 그 추락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하죠. 서문경의 최후는 정말 기괴합니다. 격정적인 순간에 반금년이 건넨 강력한 미약을 너무 많이 먹고는 말 그대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평생을 욕망을 쫓던 사람이 바로 그 욕망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반금년의 시동생 영웅 무송이 돌아온 거죠. 무송은 형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되자 반금년에게 청혼하는 척 속여서 방심하게 만든 다음 형의 제단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끝없는 욕망을 쫓았던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소설 첫머리에 그 서늘했던 경고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 이 소설은 아주 명확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욕망에 미쳐 날뛰던 서문경과 반금년, 그리고 그 주변인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죠. 하지만 묵묵히 가족에 대한 의무와 절제를 지켰던 첫째 부인 오월랑은 유일하게 살아남아 천수로 누립니다. 자, 여기서 소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질문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과연 반금년은 그냥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비극적인 인물이었을까요? 그녀의 그 잔인함이 정말 순수한 악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물건처럼 팔려다니고 억압받았던 한 여자가 권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었던 사회에서 터져나온 필연적인 폭발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순간 금병매는 단순한 나쁜 책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자 지독한 비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